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지식 채널 건강풀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솔직히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을 살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60을 넘었거나 부모님의 노후를 고민하고 있거나 혹은 나중에야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건강풀이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은 알고 나면 삶이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한 통의 라디오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김영숙입니다. 올해 69, 대구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사연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노인들만 상대하며 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일했고 상담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노후는 조금 다를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덜 흔들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차례가 되니까 나는 그 누구보다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 사연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셨을 겁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30년 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요양원, 재가복지, 장기요양, 간병, 독거노인 문제. 그 모든 현장을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이 왜 생겼는지, 간병인이 왜 필요한지, 자식과 함께 사는 노후가 왜 갈등으로 이어지는지. 그런데도 정작 자기 노후에 대해서는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연은 딸과의 대화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엄마, 제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말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엄마의 걸음걸이가 느려진 걸 봤고 계단을 내려올 때 손잡이를 더 꽉 붙잡는 걸 봤고 밤에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숨을 고르는 시간을 오래 갖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딸 입장에서는 이 말이 걱정이었습니다. 효심이었습니다. 어쩌면 책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어르신의 귀에는 그 말이 전혀 다르게 들렸다고 합니다. 요양원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멀쩡한 내 집 두고 왜 남의 집으로 가야 하니? 딸은 한숨을 쉬듯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은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커요. 계단도 있고 욕실도 미끄럽고 혹시라도 밤에 넘어지면 큰일이잖아요. 여기까지는 김영숙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느끼고 있던 불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이 집 전세 놓으면 요양원 비용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남는 돈은 저희가 잠깐 애들 학원비로 쓰고 나중에 엄마 필요하면 다시 돌려드리고. 김영숙 어르신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스쳐간 건 그동안 상담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전세금 다 빼서 자식 집 마련 도와주고 정작 본인은 요양원에 들어온 할머니, 연금 통장 맡겼다가 병원비조차 눈치 보게 된 할아버지. 김 선생, 자식 말 믿지 마. 나중에 다 사정 생긴다고 하더라. 그 말이 그날 밤 자기 이야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면 너는 얼마나 자주 올 건데? 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김영숙 어르신에게는 이미 대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바쁘잖아. 자주 가려고 노력은 할게. 근데 매주는 솔직히 장담 못해.
이 대화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고성이 오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붙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영숙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양원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딸이 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요양원은 나쁜 곳이 아닙니다. 간병인은 꼭 필요한 분들도 많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노후가 행복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어르신들이 이 세 가지 선택지 앞에서 비슷한 공포를 느낄까요? 김영숙 어르신은 그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그 셋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셋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사람을 가장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요양원에 갈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내가 왜 그 선택지밖에 없다고 느끼는지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이 결심이 이분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건 본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상황의 흐름에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퇴원하는 날 의사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최소 2달은 혼자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질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영숙 어르신의 머릿속은 하얘졌다고 합니다. 평생 남에게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말을 듣는 쪽이 된 겁니다. 큰아들 민수는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당분간은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김영숙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은 혼자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 없는 상태였고 집에 돌아가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선택지가 없었어요. 큰아들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풍경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뛰어나와 할머니 왔다고 안겼고 며느리는 따뜻한 물을 데워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민수는 퇴근 후에도 일부러 일찍 들어와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그 첫 일주일 동안 김영숙 어르신은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역시 가족이 최고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심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자 집안의 리듬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을 먹는 시간, TV를 켜는 시간, 모든 게 미묘하게 불편해졌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고 큰아들 내외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어르신은 거실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괜히 부엌 쪽을 보게 되고 자신이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밥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거기 앉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눈치가 되더라고요. 며느리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라며 자주 묻던 사람이 이제는 인사만 짧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화장실에 가려고 방에서 나왔는데 부엌에서 며느리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진짜 요즘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어머님 계신 이후로 집이 집 같지가 않아. 김영숙 어르신은 그대로 멈춰 서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내가 이 집의 가족이 아니라 상황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김영숙 어르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아픈 게 더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내가 짐이구나. 이 집에 있어도
나는 이 집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소리 없이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며칠 뒤 민수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혹시 지영이네 집에도 잠깐 가보는 건 어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김영숙 어르신은 그 속뜻을 바로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도 오래 머물 수 없다는 신호였습니다. 작은 딸 지영의 집은 신혼집이었습니다. 공간은 더 좁았고 사위는 예의는 있었지만 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지영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불편한 거 있으면 꼭 말해요.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집안에는 묘한 긴장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방문 너머로 들려온 말다툼 소리.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건데? 엄마 아프잖아.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지. 그 대화를 듣고 김영숙 어르신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김영숙 어르신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는 게 너희한테도 힘들고 엄마한테도 힘들어. 지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뜻 아니에요. 하지만 김영숙 어르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이미 마음은 지쳐 있다는 걸요. 그날 김영숙 어르신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무릎은 완전히 낫지 않았고 혼자 살기엔 불안했지만 그래도 그 집은 내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사는 노후가 항상 불행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거는 사랑을 소모시키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나를 버릴까봐 두려웠던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을 미워하게 될까 봐 더 두려웠다. 이 문장이 김영숙 어르신이 요양원도 간병인도 자식 동거도 아닌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온 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 안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 매일 드나들던 집이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사는 집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집 안에는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고 신발장 옆에는 정리하지 못한 우편물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현실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이 생각이 들자마자 마음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책임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한꺼번에 덮쳐왔기 때문입니다. 무릎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걸을 수는 있었지만 오래 서 있으면 통증이 올라왔고 갑자기 방향을 바꾸거나 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숙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이 집에서 이 몸으로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화장실에 가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밤중에 어지러워지면 어떡하지? 전화기를 못 잡으면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산다는 게 자유였는데 나이가 드니 혼자 산다는 게 책임처럼 느껴지더라. 그날 밤 어르신은 몇 번이나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거실에서 부엌까지, 부엌에서 화장실까지, 침대에서 현관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의 위험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오는 문턱,
욕실 바닥에 미끄러운 타일, 밤에 불을 켜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복도, 바닥에 깔린 작은 러그.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던 것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무서운 건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이 집이 나한테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거였다는 걸요. 그 순간 김영숙 어르신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 싫어서가 아니라, 간병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자식 눈치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태로는 어디에 가든 불안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구나. 이 말은 김영숙 어르신이 평생 상담실에서 수없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어르신은 큰 결심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전에,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자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언제인가? 그 아래에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밤에 화장실 갈 때, 샤워할 때 미끄러질까봐, 부엌에서 오래 서 있을 때, 외출하고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 벗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누군가가 꼭 옆에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서 김영숙 어르신은 한참을 멈춰 섰다고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하루 24시간 내내 누군가가 필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건 하루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간병인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깨달음은 어르신에게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김영숙 어르신은 노후의 선택지를 이렇게만 생각해 왔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다. 간병인을 쓴다. 자식과 함께 산다. 이 셋 중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르신은 처음으로 그 세 가지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붙이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다면 요양원도 간병인도 당장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이 생각은 어르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숙 어르신은 며칠 동안 집 안에서만 지내며 자기 몸과 생활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통증이 심해지는지, 어느 동작에서 균형이 흔들리는지, 어느 시간이 가장 불안한지, 그리고 또 하나를 느꼈다고 합니다. 불안이 커질수록 몸이 더 굳어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넘어지면 안 되라는 생각이 강해질수록 걸음걸이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조심스러워질수록 오히려 중심이 더 흔들렸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때부터 방향을 분명히 정합니다. 나는 사람을 붙이는 선택이 아니라 넘어질 확률을 줄이는 선택부터 해보자. 그 선택의 첫 단계가 바로 집을 다시 보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떠날지 말지를 고민하기 전에 이 집이 정말 나를 밀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만 손보면 다시 나를 받아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이 결심은 어르신의 노후에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집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전까지 집은 단순히 살아온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공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깃든 장소가 아니라 앞으로의 안전이 걸린 구조물처럼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르신은 먼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채 하루를 그대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는 순간, 점심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순간,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을 의식적으로 느끼며 움직였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예전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위험한 찰나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발을 내디딜 때,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 부엌에서 냄비를 들고 방향을 바꿀 때, 무릎에 순간적으로 힘이 실리며 통증이 올라오는 순간, 샤워 후 젖은 발로 욕실 문을 나서는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이 둔해지는 순간,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넘어짐은 대부분 큰 실수가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 짧은 순간들을 하나씩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어르신은 거창한 공사나 큰 돈부터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건 바닥이었습니다. 거실에 깔려있던 작은 러그, 인테리어 소품이었지만 이제는 발이 걸릴 수 있는 위험 요소였습니다. 러그를 말아치우고 나니 집이 갑자기 허전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잠시 망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치우다 보면 집이 너무 삭막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러그를 치운 첫날 밤 화장실을 다녀오며 한 번도 발이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망설임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 본 곳은 욕실이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욕실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욕실 바닥은 생각보다 미끄러웠고 손을 짚을 만한 곳은 마땅치 않았습니다. 수건은 높은 선반에 있었고 샴푸와 바디워시는 바닥 가까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바로 욕실 손잡이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 손잡이는 아주 사소해 보였지만 어르신에게는 심리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손잡이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혹시 넘어져도 잡을 게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 하나가 샤워할 때의 긴장을 절반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야간 조명도 설치했습니다. 밤에 불을 켜지 않고도 화장실까지의 동선이 희미하게라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어르신은 일부러 불을 끄고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걸어가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심장이 먼저 뛰었을 그 순간에 그날은 숨이 덜 가빴다고 합니다. 몸은 그대로였는데 마음이 먼저 편해지니까 몸도 덜 떨리더라고요. 이 경험은 김영숙 어르신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노후의 안전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 불안이 크면 몸이 굳고 몸이 굳으면 사고가 나기 쉽다는 것, 그래서 어르신은 사람을 붙여서 불안을 없애는 방식보다 환경을 바꿔서 불안을 줄이는 방식이 자신에게 더 맞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안을 조금씩 바꾸는 과정에서 어르신은 자연스럽게 비용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손잡이 하나, 조명 하나, 러그를 치우는 것, 이런 변화들은 요양원 한 달 비용이나 간병인을 며칠 쓰는 비용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머릿속에 아주 분명한 문장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에게 쓰는 돈만 노후 대비라고 생각했구나. 그 문장을 떠올리며 김영숙 어르신은 혼자 웃었다고 합니다. 평생 남의 노후를 상담해 오면서도 정작 자기 노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부터 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금은 허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내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건 행운이구나. 그날 이후 김영숙 어르신은 집안의 변화들을 하나의 과제처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불안했는지,
어느 순간에 몸이 흔들렸는지 무엇을 바꾸면 좋을지. 이 작은 기록들은 곧 어르신의 하루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바탕으로 어르신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집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이분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집이 안전해져도 몸이 불편한 날은 찾아오고 도움이 꼭 필요한 순간은 생깁니다. 문제는 그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로 받아야 하느냐였습니다. 집안의 구조를 조금씩 바꾸면서 김영숙 어르신의 하루는 이전과는 다른 리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무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느끼던 막막함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집이 조금 안전해질수록 어르신의 머릿속에 다시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간병인. 김영숙 어르신은 이 단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상담 기록 속에, 수많은 어르신들의 현실 속에 항상 등장하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하나둘 떠올랐다고 합니다. 김 선생, 간병인 써봤자 사람 복불복이야. 처음엔 잘해주다가도 금방 그만두더라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오히려 숨이 막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김영숙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선택을 직접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겁니다.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간병인은 도움이 아니라 구조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걸 그때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어르신은 무작정 업체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정말 간병인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며칠 동안 자신의 하루를 다시 관찰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밥을 차려 먹을 때, 집안을 이동할 때, 외출을 할 때, 샤워를 할 때,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느껴진 순간은 의외로 외출과 샤워였습니다. 외출은 계단, 문턱, 인도, 차량 승하차 등 집 안보다 훨씬 많은 변수가 있었고, 샤워는 미끄러움과 체력 소모가 동시에 오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집 안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김영숙 어르신은 하루 종일 간병인이라는 그림이 자기에게는 맞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나는 그게 더 불안할 것 같았어요.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의 숨소리가 계속 들리는 집에서 나는 절대 편해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만 도움을 받는 방식. 어르신은 지역 복지관에 문의했고 여러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동행 서비스, 목욕 지원 서비스, 단시간 생활 도움. 이런 서비스들은 요양원이나 전일 간병에 비해 훨씬 덜 알려져 있었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서비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지 않아서였다는 것.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요양원은 너무 잘 알려져 있고 간병인은 쉽게 떠올릴 수 있지만 그 사이의 선택지들은 대부분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어르신은 실제로 몇 가지 단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집에 들어온다는 것도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도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며칠 지나지 않아 조금씩 옅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은 지배가 아니라 보조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못하는 부분만 잠깐 거들어 주고 돌아갔죠. 이 차이가 김영숙 어르신에게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하루의 주도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있었고 도움은 필요할 때만 들어왔습니다. 이 방식이 정서적으로 훨씬 편안하다는 걸 어르신은 금세 느꼈습니다. 비용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이런 단기 도움을 조합하니 자신의 경우에는 20만 원대 정도에서 기본적인 안전망을 만들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김영숙 어르신은 혼자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요양원 말고도, 간병인 말고도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 깨달음과 동시에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김영숙 어르신을 다음 고민으로 이끌었습니다. 집을 고쳐서 버틸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하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두려운 사람은 어떡하지? 도움이 더 자주 필요한 사람은 어떡하지? 그때 떠오른 선택지가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이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건 의외로 요양원 상담 자리도 아니었고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어느 날 단기 도움 서비스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담당 직원은 김영숙 어르신의 상태를 보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혹시 고령자 복지주택은 알아보셨어요? 그 질문을 들은 순간 김영숙 어르신은 잠시 멈칫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복지 제도를 다뤘지만 막상 자기 일이 되자 머릿속에서 그 단어가 또렷하게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지주택이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양원처럼 들어가서 생활 전반을 맡기는 곳은 아니고요. 각자 독립된 집에서 살되 건물 구조 자체가 어르신들한테 맞게 설계되어 있고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는 형태예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김영숙 어르신의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리감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집이 있는데 굳이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할까? 이 질문은 김영숙 어르신뿐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쌓아온 기억이 있고 자식 키운 흔적이 있고 젊은 날의 자존심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김영숙 어르신은 그날 집으로 돌아와 복지주택에 대한 안내 책자를 한참 바라만 보았다고 합니다. 책자에는 무장애 설계, 낮은 문턱, 넓은 복도, 비상호출 시스템, 생활지원 연계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지만 그 문장들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는 순간 나는 집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감정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후의 선택에서 가장 큰 적은 돈이 아니라 체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체면은 자식 앞에서의 체면이기도 하고 이웃 앞에서의 체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 앞에서의 체면이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는 여기서 더 버틸 수 있어. 남들 다 겪는 거야. 이 말들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필요한 선택을 늦추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그 체면과 현실 사이에서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상담실에서 만났던 한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김 선생 집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더라. 그 할머니는 계단 많은 단독주택에서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옮긴 뒤 오히려 표정이 밝아졌던 분이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오르자 김영숙 어르신의 생각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게 패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날 이후 김영숙 어르신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아래에 어르신은 차분히 조건들을 떠올렸습니다. 혼자서 기본적인 일상이 가능할 것, 위험 요소를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필요한 도움을 외부에서 연결할 수 있을 것,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조건 하나를 적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 이 기준으로 보니 현재의 집은 아직은 가능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능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지주택은 당장 가야 할 곳이 아니라 내가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손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줄여주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과 집 사이, 간병과 독립 사이에 완충지대처럼 존재하는 공간. 김영숙 어르신은 그 존재를 알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조금 편해졌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집에서 쫓겨나듯 나갈 필요는 없겠구나. 내가 원할 때, 내가 판단할 때 옮길 수 있는 곳이 있구나. 이 인식 하나가 어르신의 마음을 놀랍도록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복지주택을 알고 나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고 합니다. 도망칠 곳이 있다는 사실이 현재를 더 잘 버티게 해준 겁니다. 김영숙 어르신이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선택지를 마음속에 넣어두고 나서 가장 먼저 달라진 건 자식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선이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과의 대화에서 늘 마음 한쪽이 조급했습니다. 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언제쯤 눈치가 더 심해질까? 혹시 내가 먼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대화 속에 묻어나오다 보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고 조심스러워질수록 관계는 더 경직됐습니다. 그런데 집 말고도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자 김영숙 어르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민수가 집에 들렀을 때의 일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을 것이고 집안이 불편해 보이지 않게 정리하려고 무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무릎은 아직 좀 아파. 그래도 집은 이제 많이 안전해졌어. 민수는 집안을 둘러보다가 욕실 손잡이와 야간 조명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건 언제 하셨어요? 김영숙 어르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기로 했으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 말에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더 힘들어지면 요양원은 생각해 보실 거죠? 이 질문을 들은 순간 김영숙 어르신은 예전 같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양원도 하나의 선택이지.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그리고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집에서 버틸 수 있으면 집에서 살 거고, 그게 어려워지면 고령자 복지주택 같은 것도 있어. 엄마가 판단해서 옮길 거야. 이 말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확신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수는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선택지를 쥐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자 자식들도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더라. 이 대목은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이 꼭 한번 곱씹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식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항상 악의적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불안해서입니다. 부모가 쓰러질까봐, 사고가 날까봐,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까봐 그 불안이 가장 눈에 보이는 선택지인 요양원으로 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내가 준비하고 있다. 내가 판단하고 있다. 다른 구조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자식들의 불안도 놀랍도록 줄어듭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필요한 건 희생하는 부모가 아니라 주도권을 가진 부모였구나. 하지만 이 변화에는 아주 민감한 주제가 하나 따라 붙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 부분을 사연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노후에서 돈 이야기는 사랑보다 먼저 갈라놓는 칼이 되더군요. 큰아들 민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나중에 복지주택으로 옮기면 지금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김영숙 어르신은 그 말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고 합니다. 집이라는 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는 자산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예전 같았으면 얼버무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땐 너희랑 상의하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건 엄마가 결정할 거야.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차갑게 말하지 않으면 경계가 무너진다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서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 전세금, 집, 통장, 연금. 처음에는 함께 관리하자는 말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왜 이렇게 돈을 쓰세요? 이건 필요 없는 지출 아니에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경우를 김영숙 어르신은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선을 분명히 긋기로 했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쓰는 거야.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하면서도 김영숙 어르신의 마음은 편하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식을 밀어내는 것 같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다시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도 함께 무너진다. 이 말은 오랜 현장 경험에서 얻은 김영숙 어르신만의 결론이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키지 못하면 자식은 돌봄이라는 부담과 죄책감 사이에서 결국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숙 어르신은 돈 이야기를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요양원에 갈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구조를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 말은 자식들에게도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도 강한 선언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구조를 바꾼다는 말이 결코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하루 일상을 다시 짜보면서 절실히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은 습관에 맡겨진 시간이었고 몸이 젊을 때 만들어진 리듬을 그대로 끌고 온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리듬이 몸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고 그 불일치가 불안과 사고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사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후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어제까지 아무렇지 않던 습관이 오늘은 위험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영숙 어르신은 하루를 아주 잘게 쪼개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시 잠자리에 들기까지 자신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 본 겁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젊었을 때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이후에는 그 첫 동작부터 위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고 침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리를 천천히 움직여 혈액이 내려가는 걸 느끼고 손으로 침대 가장자리를 짚은 채 몸의 균형을 확인했습니다. 이 짧은 몇 분이 어르신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아침은 넘어질 확률을 반으로 줄여주더군요. 아침 식사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꺼내놓고 상을 차렸지만 이제는 서서 오래 준비해야 하는 메뉴를 줄였습니다. 대신 전날 미리 준비해둔 반찬, 간단하게 데울 수 있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편해지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서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노후에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더군요. 식사 후에도 예전처럼 바로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다 끝내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잠시 쉬었다가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외출 계획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몰아서 처리하지 않고 한 번 외출하면 한 가지 일만 보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병원 가는 날은 병원만, 은행 가는 날은 은행만. 이렇게 일정을 나누자 체력 소모가 눈에 띄게 줄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회복이 훨씬 빨랐습니다. 어르신은 이 변화를 두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후의 일정은 효율이 아니라 회복을 기준으로 짜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후 시간은 김영숙 어르신에게 가장 중요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저녁의 안정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오후가 되면 괜히 텔레비전을 켜놓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몸이 굳고 저녁 무렵에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아주 가벼운 활동을 오후에 배치했습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걷기,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창문 열고 바람 쐬기. 이 활동들은 땀이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이 굳는 걸 막아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어르신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가장 잘 드는 시간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를 정리하는 루틴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일 필요한 물건을 미리 꺼내놓고 외출 계획이 있다면 가방을 준비해 두고 휴대폰과 비상벨이 손 닿는 곳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 작은 확인 과정은 어르신의 불안을 눈에 띄게 줄여주었습니다. 준비가 돼 있다는 느낌은 사람을 놀랍도록 편안하게 만듭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김영숙 어르신은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순간이 편했는지, 어떤 순간이 불안했는지. 이 기록은 일기처럼 길 필요는 없었습니다. 짧은 메모 몇 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메모들은 다음 날의 생활을 조금씩 더 안전하게 만드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겠다는 선택보다 더 중요했던 건 내 하루를 책임지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재설계하면서 어르신은 분명히 느꼈다고 합니다. 노후의 존엄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서 훨씬 더 많이 결정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가 언제까지나 유지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변하고 상황은 달라지고 언젠가는 지금의 방식이 맞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어르신은 다시 한번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선택지를 떠올립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를 위해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덜 무서워지더군요. 김영숙 어르신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한 건 당장 옮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의 생활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언젠가 올 수 있는 변화를 미리 머릿속에 그려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막연한 미래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하나가 하루하루의 평온을 무너뜨립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사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양원이 무서웠던 게 아니라 요양원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느끼는 상황이 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정보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은 안내 책자를 다시 꺼내 읽고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예전에 상담했던 어르신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영숙 어르신이 가장 먼저 깨달은 건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한 오해가 생각보다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 복지주택을 요양원보다 조금 덜한 곳, 시설 생활의 다른 이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알아볼수록 그 구조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누군가가 나를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내 생활을 유지하되 위험을 줄이고 도움을 연결받는 공간에 가까웠습니다. 각자 독립된 집이 있고 문을 닫으면 그 안은 온전히 나만의 공간입니다. 밥 먹는 시간도 자는 시간도 누굴 만날지도 스스로 정합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 점에서 아주 중요한 차이를 느꼈다고 합니다. 요양원은 시간이 나를 끌고 가는 느낌이라면 복지주택은 내가 시간을 쓰는 느낌이었어요. 이 차이는 노후의 삶의 질에서 상상 이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낄 때 비로소 존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영숙 어르신은 장점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점부터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걱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독립된 공간이라는 말은 곧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혼자 있는 것과 복지주택에서 혼자 있는 건 정말 다를까? 이 질문은 어르신 스스로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김영숙 어르신은 실제로 복지주택에 거주 중인 어르신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상담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랑은 달라요. 여기는 혼자 있어도 혼자라는 느낌이 덜해요. 그 이유를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문 하나만 열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고 아무 일 없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김영숙 어르신은 외로움의 정체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연결이 없다고 느낄 때 생긴다는 사실을요. 두 번째 걱정은 내가 너무 잃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직 혼자 생활이 가능하고 집도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주거 형태를 고민하는 게 과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고민 앞에서 김영숙 어르신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알아보는 게 빠른 걸까? 아니면 쓰러진 뒤 알아보는 게 늦은 걸까? 이 질문은 어르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당장 선택하지 않더라도 그 구조와 조건을 미리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선택권은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더군요.
세 번째로 고민한 건 비용이었습니다. 요양원처럼 매달 큰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는 어르신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지주택의 경우 사람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주거 비용과 관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추가적인 도움은 필요할 때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 구조가 지금 자신이 만들고 있는 생활 방식과 결이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집에서 살되 도움은 필요한 만큼만 받는 구조. 그걸 주거 차원에서 구현한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따져본 끝에 김영숙 어르신은 고령자 복지주택을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노후의 종착지가 아니라 노후의 완충지대다. 이 표현은 아주 정확합니다. 요양원과 완전한 독립 사이에서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간,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 김영숙 어르신은 이 선택지를 마음속에 넣어둔 것만으로도 지금의 생활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있다는 게 아니라 쉴 곳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은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개의 다리를 만들어두는 일이라는 것. 김영숙 어르신은 사연의 후반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야 나는 노후 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노후를 미뤄두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문장은 이분이 왜 이 긴 이야기를 굳이 글로 남겨 보내왔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평생 남의 노후를 상담하며 살았지만 정작 자기 노후에 대해서는 아직은 괜찮다는 말로 결정을 미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자식들이 걱정해도 아직 요양원 갈 나이는 아니야. 이런 말들로 현실을 살짝 비켜가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어르신은 분명히 느꼈다고 합니다. 노후의 위기는 병원 진단서가 아니라 일상의 불안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혼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지는 순간, 밤에 불을 끄고 잠드는 게 불안해지는 순간, 자식 앞에서 아픈 티를 숨기게 되는 순간, 이 작은 신호들을 그동안 너무 쉽게 넘겨왔다는 걸 어르신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단순히 요양원이 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 좋다는 홍보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노후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후 대비는 언젠가 갈 곳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어떻게 유지할지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유지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생각하겠다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있는가? 김영숙 어르신은 문제가 생긴 뒤에 움직이는 노후가 얼마나 가혹한지를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만큼은 그 길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김영숙 어르신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선택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준비 중이야. 요양원에 갈 준비가 아니라 요양원에 가지 않아도 될 준비. 하루 종일 간병인을 붙일 준비가 아니라 넘어질 확률을 줄이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관리하는 준비. 자식과 함께 살 준비가 아니라 자식과 건강하게 떨어져 지낼 준비. 이 준비의 핵심은 돈보다 구조였습니다.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 것인지, 어디까지는 내가 책임지고 어디부터는 도움을 받을 것인지. 김영숙 어르신은
이걸 경계 설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경계가 없는 노후는 사랑도 책임도 모두 뒤섞여서 무너집니다. 이 경계를 세운 뒤 자식들과의 관계는 오히려 좋아졌다고 합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사라졌고 대신 안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돈 이야기가 줄어들었고 대신 건강 이야기와 일상 이야기가 늘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이 변화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붙잡으니까 자식들도 나를 놓지 않더군요. 이 말은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자식은 지켜보는 입장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버티고 있으면 자식은 곁에 서게 됩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바로 그 차이를 몸으로 겪었습니다. 이제 사연은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요양원은 언제 가야 하는 걸까? 김영숙 어르신의 답은 명확합니다.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라 요양원은 누군가가 실패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다른 구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선택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자 복지주택은 그 사이에 있는 선택지입니다. 집에서의 독립이 무너질 때 바로 요양원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삶의 속도를 한 번 더 조절할 수 있는 공간. 김영숙 어르신은 이걸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요양원이 종착역이라면 복지주택은 환승역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환승역이 있다는 사실은 지금의 열차를 더 안정적으로 탈 수 있게 해줍니다. 언제든 옮길 수 있다는 여유가 현재의 불안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김영숙 어르신은 복지주택을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그 존재만으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살고 필요하면 옮길 수 있다. 이 문장은 어르신의 노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되었습니다. 김영숙 어르신은 사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나는 요양원을 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택권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이 문장은 오늘 이야기의 모든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의 목표는 요양원을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부담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후 대비의 목표는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건강풀이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요양원만 있는 줄 알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간병인 말고는 답이 없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식에게 기대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마세요. 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답은 시설 이름이 아니라 삶의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루를 다시 보고 집을 다시 보고 내 몸을 다시 바라보세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노후 대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방향표 하나라도 되어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풀이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존엄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기는 건강풀이였습니다.